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기술과 노인 돌봄 사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눌 라이프 프렌드의 김영미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뵙고 스마트 기술과 노인 돌봄 사례에 대해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이고요. 제가 짧지만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신구대학교 IT 소프트웨어과에서 근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과 함께 실버 산업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12년도부터 실버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라이프 프렌드라는 곳을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효순효식 백세건강학교라는 교육 돌봄 콘텐츠와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지금까지 10여 년 넘게 잘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관련된 교육 돌봄 콘텐츠의 도서도 저술을 하고 있고, 뭐 발명이나 지적 재산권, 그다음에 민간 등록 자격증 전방위적으로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디서 강의를 들으면 강사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인사를 좀 드렸고요. 저희는 한 실버 비즈니스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크게 6가지의 활동을 주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뵙게 되는 주제인 그 스마트 기술, 요새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DX 또는 DT라고 불려지는 부분을 저희 회사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10여 년 동안은 오프라인 중심의 서비스와 컨텐츠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오프라인 중심의 서비스와 컨텐츠를 시대에 부합되게 온라인화, 디지털화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체득하게 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는 특화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고령 및 재활 특화 교육 돌봄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어르신들은 사실은 교육과 돌봄 이 2가지의 경계가 믹스돼서 넘나드는 서비스들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온오프의 다양한 그 컨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서비스 적용하고 하는 부분들로 현장에서 열심히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스마트 기술과 노인 돌봄이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과 노인에 대한 이해 부분, 이 2가지가 이제 연결돼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게 2가지 영역으로 여러분에게 저의 그 내용을 좀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실제 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서 노인 돌봄을 하려고 하는 그 돌봄의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노인 돌봄의 대상의 노인의 환경과 그 특성에 대한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이해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 그 첫 번째 이해에 나와 있는 노인 돌봄을 진행할 때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구성 요소별로 스마트 기술이 어떻게 노인 돌봄에 적용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사례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전달력이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2번째 주제에서는 사례 중심적으로 스마트 기술이 노인 돌봄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인 돌봄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그 환경을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노인을 바라볼 때 이 능동적인 노인과 수동적인 노인, 능동적인 고령자와 수동적인 고령자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능동과 수동을 구분짓는 그 기준은 건강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건강 안에는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리 정서적인 건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지적인 건강도 들어가는 그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전방위적인 건강이 능동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문제없이 또는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고령자와 그걸 능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고령자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건강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직접적인 돌봄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봄의 대상을 크게 협의의 돌봄 대상과 광의의 돌봄 대상 이렇게 두 가지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본인의 건강을 돌보기 어려운 수동적인 고령자, 수동적인 노인을 저는 돌봄 대상 1로 보고, 이 분들이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그런 고령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이가 들고 그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사실은 이 능동 영역에서 수동 영역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화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능동과 수동은 어느 시점에 그냥 딱 구분을 해갖고 어르신은 능동이시고요, 어르신은 수동이십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경계가 모호한 모호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능동적인 노인이어도 돌봄 대상으로 광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신체 건강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면요, 치료라는 행위를 받겠죠. 그렇다고 이분이 영구적으로 수동적인 돌봄 대상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시기, 치료를 요해야 하는 특정 시기에만 돌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되면 대부분은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과정 때문에 수동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뭘까요?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령 관점에서는 이 예방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고, 제일 대표적으로 요새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인지 건강에 해당되는 치매 예방 활동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운동이나 건강 보조식품 같은 것들을 섭취하는 이유는 예방적 목적이 큰 건데, 이 예방층도 이렇게 수동적인 돌봄의 직접적인 협의의 대상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돌봄의 대상으로 넓게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겪어서 다시 예방군에 해당되는 능동 고령자인 일반군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치료 이후에 더 고령화가 되시면서 노화의 과정으로 그 진행이 되게 되면 재활이나 회복의 시간을 겪어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 재활이나 회복의 단계에 들어오면 만성 질환이나 아주 고령으로 인해서, 요새는 이제 저는 100세 언저리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장수 노인이라고 일반 노인하고 좀 구분해서 명명을 하고 인식을 하는데요. 그렇게 100세 전후로 되는 90대 100수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사실은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그 능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활이나 회복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방, 치료, 재활, 회복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광의적인 돌봄의 대상까지도 넓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방도 관리가 필요하고요, 치료도 관리가 필요하고, 재활, 회복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의적인 돌봄의 대상은 이 전 과정과 관리적인 관점에서 또다시 인식되어야 하는 범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알아야 될 때 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돌봄, 케어라는 부분을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를 모두 우리가 돌봄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 영역과
광의의 돌봄의 대상, 능동적인 고령자와 협의의 돌봄의 대상, 수동적인 고령자 모두 우리가 돌봐야 되는 영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제인 스마트 기술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스마트 기술은 돌봄 대상 1인 협의의 수동적 고령자와 돌봄 대상 2인 광의적인 능동 고령자 이 두 군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이 스마트 기술이 어디에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 수동적인 돌봄의 대상 협의의 개념의 범주에 들어오는 고령자에게 직접적으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마트 기술이 훨씬 더 용이하게 그리고 필요하게 적용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 즉 공공에서는 이 수동적 돌봄의 대상과 능동적 돌봄의 대상인 고령자에 대한 접근이 당연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령자와 관련되어 있는 실버 비즈니스나 고령 산업에 그 관심과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노인을 돌봐야 하는 대상을 크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적으로 돌봄 대상인 특히 이제 수동적인 고령자, 노인의 삶의 구성 요소를 좀 제가 들여다봤을 때 이 돌봄의 직접적인 협의적, 수동적 대상인 노인들의 삶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이 고령자와 관련돼서 이해관계가 있는 대부분은 이제 자녀거나 부부에 해당되는 가족, 그리고 이런 자녀와 가족을 대신해서 어르신 돌봄을 함께 병행해주는 종사자들, 이렇게 사람과 해당되는 이해관계자 그룹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르신 돌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 노인이 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공공에서도 직접적인 제도와 서비스의 활동으로 어르신 돌봄을 보호자들과 함께 병행해서 직접적인 제도와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도와 서비스, 즉 크게 생각을 하면 예산과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종사자와 보호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제품이나 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가미가 돼서 어르신 돌봄을 진행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어떤 중심이었냐면 제도와 서비스, 보호자, 종사자. 아주 최초에는 첫 번째로 가족 돌봄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했고요. 제도와 서비스가 공공재로서 등장을 하면서 종사자가 등장을 하면서 보호자의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공적 서비스들을 이제 그 돌봄 대상 어르신들이 받게 되는데 팬데믹을 겪고 나면서 이제 어르신들을 사람이 접근해서 어떤 서비스와 도움을 드리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한테 아주 직접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해야 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디지털 전환들이 많이 일어나고 언택트 비대면의 서비스들을 더 많이 증가시키고 이런 팬데믹이 또다시 온다면 그때 우리 어르신들을 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일반 국민들 특히 또 산업이나 기술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 팬데믹 사태 이후에 기술과 산업 분야가 최근에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과거로 돌아가도 예전과
스마트해질 수 없다는 말처럼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지만 이 기술과 산업이 돌봄 대상인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부분의 장점과 편리성을 우리가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성도요. 그래서 이 기술과 산업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르신 돌봄 대상의 삶의 구성 요 3요소를 가지고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이제 이 고령 산업은 아직도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보호자라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은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의 내용이나 예산은 공공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산업과 고령 기술은 아이디어하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궁극에는 이 제도와 서비스에 녹여내지 않으면 그 비용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에 큰 장벽을 만나서 실제 좋은 아이디어도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버 비즈니스 고령 산업의 관점에서는요, 어떤 공공제도와 어떤 공공 서비스가 있느냐. 왜냐하면 여기는 실체인 예산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술과 산업이 도와주고 시너지를 내서 그게 실질적으로 보호자와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면 상당히 이상적인 구조를 갖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도, 서비스, 즉 공공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하시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10여 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제일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노인 관련 제도들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 대한민국 주요 노인 관련 제도와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자료가 아닌 KDI 자료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들이나 제도들을 보실 수 있는지를 좀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특이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연령을 보시면 법령이나 국가 제도에 따라서 고령자,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나이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주 중요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능동적인 고령자, 노인일 확률이 높고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수동적인 노인일 확률이 또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요 정책 목적을 보시면 우리가 스마트 기술을 직접적으로 불효불급하게 당장 필요로 하는 분들을 본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돌봄 목적이거나 의료 보장 목적이거나 그리고 또 이런 돌봄 대상 분들도 어딘가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거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시작해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또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노인의 확률이 높아지는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서비스와 의료 보장 요 부분을 제외하고는요, 여기도 의료 보장이 있죠. 대부분 돌봄은 연세가 좀 높은 층으로 올라가야지 제도와 서비스가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점을 가지고 자, 요거를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바라보시는 장표를 좀 봤고요. 얘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보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돌봄과 요 부분이 좀 누락되어 있는 거는 제가 좀 사과 말씀드리고 보완을 좀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75세 이상이 되면
예, 돌봄과 교통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돌봄에 보면 단기 가사 서비스 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집안에서 가사 예, 활동을 해야지 예,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75세 이상 예, 고령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을 발굴을 해서 단기 가사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독거로 혼자 홀몸으로 살아가시는 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두 분 다 연세가 많은 부부, 예, 노인 세대도 돌봄 대상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봄은 예, 요 한 네 번째 예, 영역에 있는 65세. 우리가 통상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예, 되면 예, 기초연금, 예, 뭐죠? 우리 국민연금 납부하는 기초연금을 수령을 하게 되고요. 그거 이외에 직접적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호법이라는 법령을 근거로 진행이 되고 있는 예, 정부 국가의 제도이죠. 직접적으로 요양 등급을 받아야지만 대상자가 됩니다. 그 요양 등급을 받는 건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스스로 자력으로, 즉 능동적으로 본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조력과 도움이 필요하냐. 그래서 크게 신체적인 기능과 인지적인 기능들을 평가를 해서 다른 사람의 조력과 도움,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요양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양 등급이 있다는 건 예, 수동성이 높아진 노인, 즉 직접적인 협의의 예, 돌봄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 그렇죠. 기술이 예, 제공해 주기에 예, 아주 타겟팅되어 있는 그런 고령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것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어르신들이 생활 주거지 중심으로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주거 복지 시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마다 뭐 그 독거 어르신들이 모여 사시는 특수한 주거 시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 예,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어르신이 대부분 이제 고령이 되면 만성 질환에 노출이 될 확률이 높고 악급한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상황 대처 능력이 예, 일반 성인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생명과 안전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라는 부분도 사실은 국가 제도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부분들이 다 국가 제도인데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하면 여러분들도 상상하시고 떠오르는 그런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것들이 사실은 지금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만들어서 시장에서 어르신들한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인 양로시설. 예, 지금은 크게 우리가 보면 뭐 실버타운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강과 관련돼서 나이가 들면 노화 과정에 의해서 여러 질환들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또 질병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의료보장 같은 것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보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다양한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거는 꼭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질환이 있는 일반 성인에게도 적용되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겠죠. 또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영역으로 국가의 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첫 번째 전체 총괄표의 하단에 해당되는 능동성이 그래도 좀 남아 계시는 그런 연령층의 어르신들에 보시면 사실은 이제 돌봄이라는 키워드가 없어진 걸 아십니다. 자, 그런데 뭐는 있나요? 의료보장이라는 건 남아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서비스도 보통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용이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의료보장에는 대표적으로 치매 검진 사업과 치매 치료 관리 지원
관리비 지원 사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매는 네, 질환명이거든요. 질병의 명칭이기 때문에 의료적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치매 검진 사업을 통해서 치매 발병자를 조기에 빠르게 확인을 해서 적절하게 대처해야지만 사실은 치매가 더 진행되지 않고 그리고요, 사회적인 비용도 늘어나는 것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치매를 검진해서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조기에 빠르게 선별해내고 적절하게 관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 공공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 무르익어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국가 제도를 이해하고 능동적인 노인인지 수동적인 노인인지를 구분을 하면서 바라보면서 스마트 기술이 노인 돌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상품화 수준 정도 이상의 단계에 와 있는 기술이나 제품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즉 아이디얼한 단계에 있는 그런 뭐 연구 개발 중이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셨지만 사실은 의료 분야는 어르신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이긴 하지만 의료라는 별도의 영역이 고도로 발전하고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사례에서 가급적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봄 중심의 사례를 좀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사례들은 뭐 사업의 성공 여부나 성패와 무관한 것이고 뭐 사례의 순서는 뭐 매출 규모나 매출 순서 이런 것들하고도 무관하고요. 그리고 뭐 특정한 제품이나 회사의 홍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이런 기술들이 노인 돌봄에 적용되고 있구나라고 학습의 교부제로 활용을 하는 목적만 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경험을 하거나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정리한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활용을 이 내용으로 하실 때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사전에 유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노인의 삶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제도 서비스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공제도에 나와 있던 것처럼 안전지원 서비스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노인 맞춤돌봄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되는 홈페이지에서 요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출처라기보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가 출처이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업 목적이나 사업 내용이 나오는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제일 첫 번째가 안전지원 서비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방문, 전화 또는 ICT 기기를 통해 확인하는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명확하게 제도 내에 ICT 기기를 통해서 사람이 24시간 365일 사실 들여다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보도록 해라라고 이제 제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각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 요 사업을 적용하면서 사용되는 ICT 기기와 해당되는 시스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라고 해서요.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실 수 있으면 집 안에 요렇게 응급 호출기나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말기, 통합 단말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센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출입문에도 달아놔서 출입문 반드시 이제
그 거주를 하실 텐데 출입문이 일정 기간 동안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감지기, 활동 감지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기기의 실제 사진을 좀 보시면 요게 맨 위에 있는 게 게이트웨이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들이 센서들 감지기들 요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고 닫히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해서 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중앙 관제실, 서버 이런 곳으로 이제 정보가 전달이 돼서 혹시라도 가족이나 주변의 돌봄 종사자들한테 노출되지 않아도 어르신들이 안전하신지 기술적으로 이제 이렇게 스마트하게 인식할 수 있는 안전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응급한 활동량이 아주 없거나 아니면 너무 낮거나 응급 호출 어르신들이 버튼을 눌러서 호출을 하셨다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출입문이 사용되지 않는다거나 뭐 개방이 계속되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게이트웨이가 전송을 해서 119가 출동하기도 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는 종사자에게 연결되기도 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돌봐드리는 사례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노인 부부 세대한테도 적용이 되고 노인 부부 세대나 그 좀 상황이 어려운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독거 어르신 댁에 가 보시면 왕왕 볼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도 서비스 영역에서의 스마트 기술 적용 사례를 보면요. 각종 기초 지자체가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또는요. 아까도 본 노인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노인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분들이 특히 이제 인지적인 치매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생겨서 치매 증상 중에 하나가 배회하고 이탈하는 그런 증상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감지가 되면 그 감지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빠르게 공유해주는 그런 제도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노인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복지 용구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지 용구는 크게 이렇게 구입 품목 10개와 대여 품목 6종, 그 다음에 구입 또는 대여를 할 수 있는 2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여 품목 6종 안에 배회 감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르신이 부모님이 또는 내가 서비스하고 있는 대상 어르신께서 배회 우려가 있다. 그리고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배회 감지기를 제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배회 감지기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마트워치형과 목걸이형이 있습니다. 여기. 네. 그래서 당연히 어르신의 위치를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GPS가 둘 다 내장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응급한 상황이 되면 호출을 할 수 있는 버튼들도 있고, 그래서 어르신에게 이런 이 스마트워치나 목걸이를 착용을 해드리면 어르신이 만약에 실종이 되셨다. 그렇게 되면 이 기기에 장착되어 있는 GPS를 기지국에서 확인을 해서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보호자나 관련되어 있는 그 돌봄 종사자에게 공유를 해주게 되는 이런 스마트워치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기초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복지 용구를 통해서 공공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런 그 제도이고요. 요 안에 당연히 이제 스마트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제도 서비스 사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적용된.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르신의 삶을 구성하는 두 번째 주제인 구성 요소인
보호자와 종사자, 즉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있는 사례를 볼 텐데요. 자, 방금 전에 보신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 기기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보호자와 종사자 분야는 자, 보시면 보호자나 종사자는 모두 다 노인은 아니고요. 정상 건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보호자와 종사자에게 어떤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다기보다 실제 보호자와 종사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국가 제도의 것들이 이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것이 이제 디지털로 전환되는 디지털 전환 사례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르신이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어떤 요양기관을 이용해야 되고 어떤 요양보호사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요일에 오실 수가 있나, 우리 부모님이나 어르신의 특성에 맞게 이런 매칭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공수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요양보호사나 요양기관을 매칭하는 서비스들이 대부분 요새는 이렇게 앱이나 웹 서비스로 디지털로 전환돼서 상당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전환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보호자와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기술적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게 조금 더 데이터가 쌓이고 서비스가 많아지면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를 내는 더 폭넓고 고도화된 서비스들이 이 분야에서도 이제 나오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보호자와 종사자와 관련된 구성 요소에서는 매칭 서비스가 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르신 삶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기술 산업적 사례를 좀 보면, 자, 기술 산업적 사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분야의 제도와 서비스 내에서 봤을 때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마찬가지로 복지용구라는 부분이 이미 수동성이 높은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런 이동변기나 목욕의자나 성인용 보행기나 그다음에 수동침대, 전동침대, 이동욕조 이런 부분들로 제공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상품으로, 용품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프라인 중심의 상품과 용품들이 이제 기술을 만나서 대부분 센서와 IoT 기기를 만나서 고도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내의 복지용구는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 그런 수준과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아직 스마트 기술 사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 스마트 기술 사례가 적용된 부분의 복지용구를 실제 지금 현장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용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당연히 이 장기요양 보험 안의 복지용구도 이렇게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부분으로 확대가 될 거고요. 그래서 국가의 제도도 그렇게 발전해 나가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런 사례가 아예 없냐? 그렇지는 않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와병이의 상태에 의사 표현도 원활하지 않으신 분이 입소해 계시거나 입원해 계신다고 상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의료진이나 돌봄 종사자들이 잘해드리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용변을 보시는 것과 욕창 관리를 하시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이제 인해전술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다 일일이 당연히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이 분이 자기 표현이 없다 보니까 용변을 보셨는데 규칙적으로 보시던 분도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표현이 없으니까 용변을 보신 거를 못 보고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기저귀는 크게 어린이 유아용이 있고요. 장애용이나 고령자용이 있습니다. 성인용이라고 주로 얘기하죠. 그 부분에 아주 스마트한 기저귀를 만들면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구매해서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반 그런 기저귀나 이런 부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IoT 기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배변을 보면 노출되는 영역에 이렇게 부착을 하면요. 대부분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디지털로 이 서비스 화면들이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서버를 거쳐서 용변을 받다 띠링띠링 이렇게 알려주면 우리 가족이나 종사자가 가서 빠르게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센서나 IoT 기술을 적용한 그런 사례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사례는 사실은 이제 복지연구는 아닌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요. 저희도 부모님 두 분이 이제 지내시고 계시는데 연세가 꽤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에 거실 창 쪽에 화분을 되게 많이 두셔가지고 밤에 이제 커튼을 치고 다시 열고 하시는데 이게 균형 감각이 좋지 않아 갖고 휘청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튼을 자동 개폐해주는 IoT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사서 부모님 댁에 제가 설치를 해드렸더니 아주 너무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IoT 기기들이 사실은 생활의 편리를 높여주면서 돌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술 산업이 주도하는 그런 사례를 또 보면요. 요새 가장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분야에서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치매 예방 인지 강화에 관련되어 있는, 즉 어르신들의 뇌와 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게임이나 콘텐츠, 서비스 또는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도 제가 몸담고 있는 기업도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다양한 게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인지치료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미 지적장애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적장애군이 쓰던 그런 시스템도 있던 부분이 이제 조금 더 고령화, 특히 인지저하나 치매와 관련돼서 아주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테이블 형태의 멀티비전이 내장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요, 이렇게 로봇에 입혀져 가지고 이런 컨텐츠와 서비스가 적용되는, 그래서 치매 예방을 도와주는 로봇,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아주 적극적으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국가의 제도와 서비스 또는 보호자나 종사자보다 산업 영역과 기술 영역에 종사하시는 공급자 중심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뭐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제도에 녹여져 있지는 않지만 이미 산업이나 기술 영역에서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복지연구가 제도적으로도 스마트하게 확대될 거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치매 예방이나 인지 부분에 게임이나 콘텐츠 디바이스도 그렇게 적용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술 산업 사례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아까는 이제 그런 그 디바이스나 서비스 컨텐츠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 나아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인공지능, 여기 제가 향이라고 했죠. 인공지능을 지향하는 아직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들, 그 다음에 웨어러블 장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르신을 돌보는 디바이스나 서비스들이 또 활발하게 기술과 산업 영역의 공급자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인지와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로봇들이 있었다면 어르신을 돌보는 대화도 하고요. 응급 상황이나 이런 것도 감지하고 생활도 컨트롤 해드리고 하는 부분에 이런 인공지능 로봇들이나 또는 스피커,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댁내에 대부분 자녀와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해도 자녀는 경제활동을 하러 나가고
홀로 가정 내에 계시는 경우들도 많고 도시와 지방으로 떨어져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외로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끔 전화를 드리거나 뭐 안부를 물을 수는 있지만 상시 어르신이 원하실 때 누군가 대화할 수 있게 하면서 그 대화 안에서 사실은 이상을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해서 연계해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디바이스들이 로봇과 스피커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단계를 좀 벗어나서요. 한국과 미국에서 둘 다 음성 인식 기술을 이용한 특정 시간이 되면 어르신 핸드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음성 인식 기술과 함께 적용이 돼서 사실 실체의 사람은 없지만 어르신 안녕하세요 하고 늘 나랑 대화하는 젊은 사람인 것처럼 전화가 와서 안부도 묻고 그다음에 그 대화 내에서 응급 상황이나 필요한 상황들을 캐치해서 보호자나 연계되어 있는 종사자나 기관한테 공유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사실은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중앙정부보다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시범사업 중심으로 아니면 특별사업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이 아직 이용하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비용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스마트 수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파킨슨이라는 질환에 노출되어 계시는 고령자라고 하면 파킨슨 증상 중에 하나가 손떨림 증상이나 채머리를 흔드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려고 국물 있는 요리나 어떤 음식을 담았을 때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수저 안에 담겨져 있던 것이 다 떨어져서 제대로 식사를 못하기도 하지만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랑 식사를 할 때 다 흘리고 하다면 그런 자기 자신이 이렇게 노출되는 게 힘들고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바뀌고 대외 활동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울감이나 치매 증상에도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도미노처럼 연쇄작용이 일어나는데 자, 요 스푼은 어떤 스푼이냐 하면 요렇게 손을 끼우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앞에 수저 부분이 있잖아요. 요 앞에 이 수저 부분이 인공지능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저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떨어도 요 앞부분은 수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음식이 이탈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년 연초에 이런 ICT 분야에서 가장 큰 세계적인 축제인 CES라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 CES 전시회 한 2020년부터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뭐예요? 보행 보조 웨어러블 기기를 소개하고 올해 2024년도 CES에서도 이 부분을 더 확대해 가지고 적용을 했다는데요. 이 나이가 들면 특히 여성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관절이나 관절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이 자신이 없다 보니까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댁내에만 계시게 되고 친구나 뭐 이동을 자제하다 보면은 이제 또 활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훨씬 더 쉽게 훼손이 되시고 우울감도 증가하고 또 치매 발병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보행 보조 웨어러블 기기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인공지능을 지향하는 또는 로봇, 웨어러블 기기들을 통해서 스마트하게 노인 돌봄을 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발전을 한다면 뭐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사실 어르신들을 이동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건 보행 보조 로봇이라면 이제 뭔가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할 때 보조해주는 웨어러블도 당연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되어 있고 직전이기도 한 곳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식사를 도와주는 로봇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자기 표현이 없고 와병, 두로너만 계시면서 생활하셔야 되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배설 그 결과물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침대에 특수한 구멍을 좀 내가지고 또는요 침대 위로 어르신의 그 배설 부위에다가 이걸 장착을 하면 만약에 어르신이 어떤 용변을 보시면 그 부분이 자동으로 기계에 의해서 인식이 돼서 처리가 되는 세척도 되는
예, 이런 기술들도 사실은 개발이 되어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예,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서 노인 돌봄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쭉 보시니까 좀 어떠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의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다시 첫 번째 구성 요소인 제도 서비스의 사례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무언가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스마트한 기술들이 예, 1차적으로 적용이 되면 그러면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능동성이 높은 어르신들은 그러면 스마트한 기술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마트 경로당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기초지자체를 통해서 일상에 있는 경로당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관련 중앙부처에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죠. 디지털을 품은 경로당, 지능형 스마트 경로당 해가지고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 도서 오지이거나 아니면 경로당이 또 도시에는 상당히 많잖아요. 그 모든 곳에 무언가 이 교육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강사나 요원들을 파견을 하면 좋은데 예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상 관제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이나 어떤 진행 요원은 한 명이 어딘가에서 이제 실행을 하고 있으면 그걸 이렇게 각 경로당에게 중계를 해주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교류도 하고 반응도 보고 어떤 미션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스마트 경로당이 인프라 중심으로 그 안에 이제 서비스를 안착해 갖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단의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여행을 가듯이 보행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스마트한 기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운동을 한 데이터들이 특정한 서버에 모이고 제2, 제3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운동 선생님이 꼭 가지 않아도 경로당 늘 이용하는 곳에서 이런 운동을 스마트하게 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키오스크, 요새 이제 비대면 시대에 키오스크 서비스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어르신들이 주문도 잘 못하겠어가지고 사람이 아니니까 커피도 한 잔 못 마시겠다, 뭐 밥도 하나 못 시켜 먹겠다 하는 일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래서 요거 교육용 키오스크를 갖다 놓기도 하고 치매 예방용 그런 디바이스를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여기는요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이런 원예 치료적이거나 농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어르신의 정서나 인지, 그다음에 신체 건강에 상당히 좋다는 연구 결과가 당연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주말 농장이나 먼 곳에 가지 않고 우리 경로당 내에 스마트팜을 이렇게 구축을 해가지고 스마트 경로당으로 어르신의 여가 생활을 도와주는 이런 국가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려운 수동적인 어르신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공공 서비스가 아닌 일반 어르신들한테 적용되는 서비스도 있지만 어쨌든 경로당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이런 스마트 기술은 노인 돌봄에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고 공급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이제 매년 연말에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올해 2024년도에 이 트렌드 코리아의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자, 드래곤 아이즈. 올해가 이제 청룡의 해니까 더 이런 키워드를 이 연구진이 채택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드래곤 아이즈의 S 부분이 바로 케어 베이스드 이코노미, 즉 돌봄이 기반이 되는 경제, 즉 돌봄 경제라는 키워드를 마지막으로 채택을 한 걸 보면 그만큼 이 돌봄이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상당히 규모를 갖추고 중요해진 시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서 사실은 돌봄의 기술과 돌봄 산업이 새로운 하나의 경제 영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원년이 특히 2024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그중에 이제 저희가 공유를 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해당되는 책에서 좀 일부 발췌를 좀 해봤는데요. 이 돌봄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적 기술적 움직임을 돌봄 경제라고 이 저자 연구진들은 명명을 하면서 최근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돌봄 영역에서도 컨택트,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돌봄 경제는 이제 엄청난 정책적 산업적 파급 효과를 가지는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저도 100%, 1000%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수 시장을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경제 동력들이 시대마다 있는데 제가 단언컨대 올해 이후에 특정 기간 동안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돌봄과 관련되어 있는 하지만 실체가 존재하는 이 돌봄 경제가 아주 중요한 산업의 동력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기술이 노인 돌봄을 모두 다 해결할 거냐? 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상상하는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이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들으신 내용들을 통해서 막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실 겁니다.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적용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드실 텐데요. 사실은 상상하는 모든 것들과 관련된 기술은 이미 거의 다 개발되고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만 남아 있냐면 경제적인 비용적인 부분, 누가 그 비용을 담당하느냐 이 문제만 사실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까지도 그런 유사한 상태였는데 지금 이제 고령화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고령층이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시장 규모상 상당하게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산업적으로 이해하는 공급자들이 이제 2020년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해서 공급자 중심으로 돌봄 기술이나 돌봄 산업들이 상당하게 지금 무르익고 발전하고 완성도가 높은 것들로 성장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노인 돌봄을 해결하는 부분은 사실은 문제될 게 없이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갖추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사례들 중에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은 성공을 하고 아니면 시장에서 수용되고 분명히 이제 엄청난 노력과 준비를 통해서 그 생산되고 만들어진 기술과 서비스들은 수용되지 않았느냐를 또 바라봤을 때 저는 이렇게 크게 3가지의 관점이 되게 중요한 그런 관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어쨌든 이 기술이 편리하고 유용할 수 있다 한들 인간의 존엄을 수요해주지 못하는 기술은 수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사례 또는 여러분 주변에서도 차마 저런 것까지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순간순간 들었던 그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또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게 있으실 텐데 그게 바로 인간 존엄을 수호했느냐 안 했느냐. 뭐가요? 기술이. 네.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고령자이고 고령자 주변에 있는 일반인 분들이 대부분 스마트 기술로 노인 돌봄은 해나가야 됩니다. 전문가가 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고령자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 기술 같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저는 이제 주로 많이 예를 드는 게 어떤 껌껌한 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켜면 방안이 환하게 밝히는데 그 스위치 똑딱이는 걸로 이 밝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노인 돌봄 관련된 스마트 기술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편해야 됩니다. 이질감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술 하나하나는 너무 좋고 훌륭한데 그 하나하나를 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들이 대통합, 통폐합이 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따로 또는 같이 토털리 체계를 갖춰주는 그날이 된다면 이 스마트 기술이 우리 노인 돌봄 현장에서 상당하게 꽃피워지고 그다음에 무르익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노인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특히나 더 이 기술 통합 대원칙 1, 2, 3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긴 시간 제가 나름 성심성의껏 준비한 이 내용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회사 조직의 또 저의 개인적인 그런 모토인데요. 누구나 두려움 없이 나이 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이 수업을 수강하시는 수강생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즐겁게 그리고 반갑게 그리고 감사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현장에서 열심히 잘 어르신들 돌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